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선거 관리의 상징적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잠실 7동 2투표소입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항의는 올림픽공원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당시의 혼란이 기록된 67시간 분량의 투표소 CCTV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손영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 잠실 7동 2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오후 2시 33분쯤 드러난 이상 징후, 남은 투표용지가 500장도 안 된다는 보고가 이뤄진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 용지 송부 요청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분주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투표 종료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고 다급해진 직원들이 전화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더니 오후 4시 46분 투표가 중단됩니다. 직원들은 수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듯 몸짓을 하고 대기표도 배부하지만 항의하는 시민은 늘어나며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기줄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급하게 나오고 오후 5시 38분 한 남성이 추가 투표용지가 든 걸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뛰어옵니다. 당초 선관위는 53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9분에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CCTV로 본 재개 시점은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으로 20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1차 추가용지 50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후 6시쯤 비닐봉투를 든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2차 추가용지로 기록된 200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용지 부족에 투표를 할 수 없자 귀가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뒤늦게 투표 재개가 됐지만 긴 대기 행렬에 줄서기를 포기하는 듯 하더니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참정권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소를 힘겹게 떠났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투표의 문턱이 고난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확보한 것으로 이 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856명, 최초 배부 투표용지는 1,900장이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공식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 이후 이 투표소 내부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자 투표소 관계자가 출입문을 잠가버렸고 결국 일부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던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하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 이후 잠실 7동 2투표소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투표소 밖엔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투표소 안을 가득 메운 유권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후 7시 3분 일단 투표소 문을 닫습니다. 20여 분 뒤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지만 내부에선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적법성 논란을 빚는 대목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한 개표 결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선관위가 밤 10시까지 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발표를 한 8시 50분쯤 항의 시민들이 늘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서 있다가 오후 9시 15분에 투표소 문을 잠궜습니다. 앞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만 문틈 사이로 선별한 겁니다. 대기표 있었는데? 아까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하자 투표 연장 소식만 듣고 찾아온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10시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하러 다시 온 거고 투표 가능하다 아예 다 되는 줄 알고 밤 9시 28분쯤 얼굴은 가린 채 들어온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인파를 피하려는 듯 뒷문으로 가보지만 여의치 않자 정문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 영상에서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시민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10시까지는 보장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문을 잠궈버렸다는 거니까 저런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어요. 중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대기표를 받아간 175명 가운데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이 투표소의 혼란은 밤 10시 투표가 끝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안일했던 대처가 이때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을 통해 투표함을 겨우 이송했지만 투표소 문을 열어놔 남아있던 선거 자료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투표 종료 이후 누군가 뒷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긴장감이 감도는 이 투표소. 그런데 서울 잠실과 연관이 없는 황교안 당시 경기 평택을 후보에 이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박주현 변호사까지 투표소 내로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문을 열어준 건데 투표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정선거론자인 또 거기다가 후보자 신분인 사람을 들여다놓고 저렇게 촬영을 하게 하고 투표소 밖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에 막혀 투표함 반출이 무산된 지 23시간 뒤인 6월 4일 저녁 탈진한 직원 한 명이 구급대에 실려갑니다. 그러다 6월 5일 오전 8시 50여 분쯤 뒷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고서야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13분 뒤 경찰이 투표소를 빠져나가자 곧장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내부로 밀려옵니다. 내보낸 투표함 외에 다른 용품이 그대로 있는데도 보관 장소의 문을 잠그지 않았고 남아있는 직원조차 없었던 겁니다. 내부에 있던 선거 관련 각종 자료들도 무방비 상태가 됐고 약 42분 동안 사실상 투표소가 점거됐는데 CCTV 영상으로 전후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봉인을 하고 저기 함부로 못 들어오게 잠궈놨어야죠. 선관위가 저 때도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6월 5일 오후 5시 34분 직원들이 투표소를 다시 찾아 남은 용품 정리에 나섰고 6월 3일 선거 당일에도 반입됐던 138번이라고 적힌 갈색 큰 상자를 포함해 남은 집기물들을 모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투표소는 아파트 노인정으로 바뀝니다. 닷새 뒤인 6월 10일 법원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핵심 증거를 찾으려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CCTV 영상 어떻게 확보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지난달 23일 잠실 사동 7투표소 이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신청했던 그 증거 부정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오늘 공개한 CCTV 영상은 모두 67시간 분량인데 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 사태가 그대로 담긴 기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김 최고위원은 잠실 7동 유권자를 모아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실 7동의 이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말 상징적인 장소인데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CCTV 영상이 선거 소청 심사에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잠실 7동 이 투표소는 투표 시간이 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결정 과정을 놓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또 다른 투표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의 논란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선거 소총은 물론 수사와 이 법원 심리 등의 핵심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 실제 투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관위의 대처는 어땠는지 등을 시간대별 CCTV라는 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는 당시 투표가 53분간 중단됐다고 발표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20분 더 중단된 걸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개표 이후에도 이어진 투표나
투표 연장 시간에 문을 잠그는 행동 등의 모습도 참정권 훼손이란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선거 소청은 접수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음 달 중순쯤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SBS가 또다시 단독 보도했듯이 중앙선관위가 기각 지침이라는 이런 자료를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상태라서 어떤 결론에도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소청을 신청한 쪽에서 법원에 선거 심판도 제기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도 해당 CCTV 영상은 중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선거 관리의 상징적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잠실 7동 2투표소입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항의는 올림픽공원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당시의 혼란이 기록된 67시간 분량의 투표소 CCTV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손영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 잠실 7동 2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오후 2시 33분쯤 드러난 이상 징후, 남은 투표용지가 500장도 안 된다는 보고가 이뤄진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 용지 송부 요청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분주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투표 종료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고 다급해진 직원들이 전화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더니 오후 4시 46분 투표가 중단됩니다. 직원들은 수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듯 몸짓을 하고 대기표도 배부하지만 항의하는 시민은 늘어나며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기줄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급하게 나오고 오후 5시 38분 한 남성이 추가 투표용지가 든 걸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뛰어옵니다. 당초 선관위는 53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9분에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CCTV로 본 재개 시점은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으로 20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1차 추가 용지 50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후 6시쯤 비닐봉투를 든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2차 추가 용지로 기록된 200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용지 부족에 투표를 할 수 없자 귀가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뒤늦게 투표 재개가 됐지만 긴 대기 행렬에 줄서기를 포기하는 듯 하더니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참정권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소를 힘겹게 떠났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투표의 문턱이 고난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확보한 것으로 이 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856명, 최초 배부 투표용지는 1,900장이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공식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 이후 이 투표소 내부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자 투표소 관계자가 출입문을 잠가버렸고 결국 일부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던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하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 이후 잠실 7동 2투표소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투표소 밖엔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투표소 안을 가득 메운 유권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후 7시 3분 일단 투표소 문을 닫습니다. 20여 분 뒤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지만 내부에선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적법성 논란을 빚는 대목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한 개표결 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선관위가 밤 10시까지 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발표를 한 8시 50분쯤 항의 시민들이 늘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서 있다가
오후 9시 15분에 투표소 문을 잠궜습니다. 앞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만 문틈 사이로 선별한 겁니다. 대기표 있었는데? 아까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하자 투표 연장 소식만 듣고 찾아온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10시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하러 다시 온 거예요. 못해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되는 줄 알고. 밤 9시 28분쯤 얼굴은 가린 채 들어온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인파를 피하려는 듯 뒷문으로 가보지만 여의치 않자 정문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 영상에서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시민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10시까지는 보장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문을 잠궈버렸다는 거니까 저런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어요. 중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대기표를 받아간 175명 가운데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이 투표소의 혼란은 밤 10시 투표가 끝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안일했던 대처가 이때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을 통해 투표함을 겨우 이송했지만 투표소 문을 열어놔 남아있던 선거 자료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투표 종료 이후 누군가 뒷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긴장감이 감도는 이 투표소. 그런데 서울 잠실과 연관이 없는 황교안 당시 경기 평택을 후보에 이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박주현 변호사까지 투표소 내로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문을 열어준 건데 투표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정선거론자인 또 거기다가 후보자 신분인 사람을 들여다놓고 저렇게 촬영을 하게 하고 투표소 밖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에 막혀 투표함 반출이 무산된 지 23시간 뒤인 6월 4일 저녁 탈진한 직원 한 명이 구급대에 실려갑니다. 그러다 6월 5일 오전 8시 50여 분쯤 뒷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고서야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13분 뒤 경찰이 투표소를 빠져나가자 곧장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내부로 밀려옵니다. 내보낸 투표함 외에 다른 용품이 그대로 있는데도 보관 장소의 문을 잠그지 않았고 남아있는 직원조차 없었던 겁니다. 내부에 있던 선거 관련 각종 자료들도 무방비 상태가 됐고 약 42분 동안 사실상 투표소가 점거됐는데 CCTV 영상으로 전후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봉인을 하고 저기 함부로 못 들어오게 잠궈놨어야죠. 선관위가 저 때도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6월 5일 오후 5시 34분 직원들이 투표소를 다시 찾아 남은 용품 정리에 나섰고 6월 3일 선거 당일에도 반입됐던 138번이라고 적힌 갈색 큰 상자를 포함해 남은 집기물들을 모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투표소는 아파트 노인정으로 바뀝니다. 닷새 뒤인 6월 10일 법원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핵심 증거를 찾으려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CCTV 영상 어떻게 확보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지난달 23일 잠실 사동 7투표소 이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신청했던 그 증거 부정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오늘 공개한 CCTV 영상은 모두 67시간 분량인데 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 사태가 그대로 담긴 기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 최고위원은 잠실 7동 유권자를 모아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실 7동의 이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말 상징적인 장소인데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CCTV 영상이 선거 소청 심사에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잠실 7동 이 투표소는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결정 과정을 놓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또 다른 투표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의 논란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선거 소총은 물론 수사와 이 법원 심리 등의 핵심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 실제 투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관위의 대처는 어땠는지 등을 시간대별 CCTV라는 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는 당시 투표가 53분간 중단됐다고 발표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20분 더 중단된 걸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개표 이후에도 이어진 투표나 투표 연장 시간에 문을 잠그는 행동 등의 모습도 참정권 훼손이란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선거소총은 접수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음 달 중순쯤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SBS가 또다시 이 단독 보도했듯이 중앙선관위가 기각 지침이라는 이런 자료를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상태라서 어떤 결론에도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소청을 신청한 쪽에서 법원에 선거 심판도 제기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도 해당 CCTV 영상은 중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사건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 내부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먼저 송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해당 정황이 초동 수사 때부터 파악됐는데도 추가 확인은 없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대화가 오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발견한 뒤 차량으로 미행하기 시작해 피해 여고생이 1.2km를 걸어가는 동안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며 총 4차례에 걸쳐 정차 또는 하차해 피해 여고생의 이동 방향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수단은 해당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감 측은 휴대전화 속에 해당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이 해당 정황의 존재를 공개하기 전까진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직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산서는 장윤기가 저지른 두 사건을 따로 수사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문책을 우려한 광산서 지휘부가 관계성 범죄와의 연관성을 지우려고 일부러 분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씨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함께한 장윤기가 스토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날려 쫓아오는. 다음 날 A씨는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북 칠곡서에 접수된 사건은 장윤기가 체포된 뒤 광주 광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A씨 사건은 여고생 살해 사건이 송치된 지 약 일주일 뒤에 검찰에 따로 넘겨졌습니다. 광산서가 장윤기 사건 수사에 키를 잡은 형사과가 아니라 여성 청소년과의 A씨 사건을 분리 배당해 별도 수사한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당이 원칙이긴 하지만 중대 강력 사건의 경우 통합 수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A씨 사건을 형사과에 맡기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구속 송치된 광산서 전 수사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A씨 사건도 같이 수사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피의자니까 병합해서 같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판단 미스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장의 상관인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던 건데 박 경정은 살인죄 적용을 주도한 건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찰들의 지역 내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확대하고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국민에 사과하고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 가족인 경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 수사대도 신설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각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환 인사제나 상피제의 경우 경찰 수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기구 설치의 경우 경찰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법 개정 시점을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도 있고 민심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를 발표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에 대해 경찰 직장협의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협력하겠지만 특정 사건을 빌미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반적인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지연을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린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법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보안 수사권의 제한적 허용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수기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법여권 내 갈등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으로 더 격화된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유 작가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네. 또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정 전 대표는 유 작가 관련 발언 질문에 노코멘트라면서도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답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보안 수사권이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수기와 토론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어제 7,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6.4% 급락하며 6,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엔 3번뿐이었던 사이드카가 올해는 벌써 37번째 발동됐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만 19번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 1,500만 원어치가 있다면 1,050만 원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 예탁금 변경은 다음 달 중에,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개발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조 원 규모인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4조 원대까지 줄 걸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정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요.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오른 2.75%로 결정했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의 마무리이자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입니다.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건 무엇보다 물가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2%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국내 총소득 성장률이 13% 넘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 개선이 내수 경기를 자극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의 명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크게 좋아질 걸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습니다. GDP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당히 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6% 너무 낮습니다. 8월 통방 때는 상당폭 이렇게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한은은 이번 결정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8월이나 10월 등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로 줄어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49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신 총재 기자간담회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 발언 때 원화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살아있는 회의, 이제 라이브 미팅이라고 그러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만 오른 금리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영끌 부동산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연 1조 8천억 원, 인당 연 56만 원 늘 걸로 예상됐습니다. 신총재는 취약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 우려에 선별적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또는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법원은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시켰습니다. 자금 지원안을 놓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등의 중재가 이어진 끝에 메리츠 금융그룹 이사회는 오늘 MBK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20일까지 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가 재개됩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한 매장의 영업을 이어가고 점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로금 등 비용은 노조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영 정상화, 고용 안정,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보호,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회생의 길은 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우선 9월 4일까지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자금 고갈로 본사와 점포를 임시 휴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회생 계획안보다 강도 높은 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 업체들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안에가 물품이 많고 식품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정상화가 돼야지 이 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물품 대금 등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9,300억 원에 운영자금 상당수가 쓰이게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점포와 부동산을 팔아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영업력이 떨어져 제대로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들이 훔친 차량을 몰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100km 넘게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TJB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저녁 차량들로 붐비는 천안 도심. 서행하는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하고 경찰차가 뒤를 바짝 쫓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2대가 합류하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건 중고등학생 4명. 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을 훔친 뒤 달아나다 약 8시간 만에 천안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이곳 천안 도심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안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찾다가 차 안에서 차키를 발견하자 차량까지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중학생 A군을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혐의로, 나머지 동승자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장거리 무면허 운전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 데다 재범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과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천안에서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동승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초등학생이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법원이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속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야간 외출 제한과 보호 관찰 등 재범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이달 초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정재환을 길에서 마주치고도 놓쳤다며 초동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한밤중 남성 한 명이 알몸 상태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인도를 어슬렁거리다 갑자기 나타난 순찰차 옆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정 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통화 녹취에는 정 씨가 피해자를 향해 나 귀엽지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사건 직후 피투성이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차와 마주쳤지만 바로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제 발로 되돌아온 정 씨를 붙잡은 건 다른 친구들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정 씨와 마주치고도 즉각 제압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고 경찰은 당시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도망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 정보를 오늘부터 30일 동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한 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단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진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선거 이전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잇따라 제기돼 가족회사라는 비난도 받아왔는데요. 그 대표 사례였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천지방법원은 아들이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A씨는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9년 경력 채용 과정을 통해 강화군 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전입했고 선관위 관사도 제공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특정 면접위원을 지정한 뒤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아들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관사로 추가 지정하도록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인천시 선관위 전입시험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격 요건이 완화됐는데 그 결과 혜택을 본 사람도 김 씨 아들이 유일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성관이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290여 차례 성관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870여 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전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에 시달리는 가운데 캐나다 산불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미국까지 번지면서 월드컵 결승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열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금방이라도 기관실과 철로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Yeah, this has got to move quicker. Holy crap. 캐나다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기준 캐나다 전역의 산불 발생 건수는 835건. 이 가운데 112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이상 고온이 산불 확산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불 연기가 밀려오면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하늘도 누런 연무로 뒤덮였습니다. 대기 오염도가 한때 인도 델리를 제치고 세계 최악 수준까지 치솟았을 정도입니다. Air is contaminated and I don't know what to do. I have filters in the house running and I have some kind of allergy on the smoke. 이런 유해 연무는 미시건과 위스콘신, 메인, 매사추세츠 등 미국까지 번져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마치 화성에 온 것 같다, 섬뜩하다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The air quality levels are going to be into the unhealthy, if not very unhealthy range tomorrow in vast swaths of the Mid-Atlantic, the Northeast, and the Great Lakes. 이번 주 후반까지 유해 연무가 이어질 거란 예보 속에 뉴욕시는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9일 뉴욕 인근 뉴저지 야외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한강 작가가 2년 만에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자리에서 혐오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비뇽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한강 작가가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찍거를 하다가 지금은 좀 관심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한 작가는 세계 최대 공연 축제인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혜영과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참여한 자신의 소설 낭독회 무대에도 직접 올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책으로만 읽으셨던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재미있을 것 같고, 한 작가는 자신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기도 했던 5.18 민주화 운동이 희화화되는 등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혐오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혐오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적인 것이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총 47편의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 초청작 가운데 한 작가의 소설을 연극화한 작품을 포함해 모두 9편의 한국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한국 작품이 초청받은 건 28년 만인데 연극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입센상을 아시아 최초로 받은 구자아 작가의 작품도 3편 초청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Moi, ça m'a beaucoup touchée parce que ma maman est coréenne et du coup, j'ai trouvé que c'était, enfin, ça parlait de façon très intime à ce que je pense d'elle, mais 특히 이번 아비뇽 페스티벌엔 한국어가 처음으로 행사 공식 초청 언어가 됐습니다. Et nous avons de la part des compagnies et des partenaires l'indication qu'il y a déjà beaucoup d'invitations à des artistes et compagnies coréennes pour faire de la tournée en Europe et en France. 주최 측은 내년에도 한국 작품을 초청하고 아비뇽 페스티벌에 오른 다른 나라 작품들도 한국에 소개할 계획이라며 한국 공연계와의 교류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비뇽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건 해괴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을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검찰이 다른 사건에선 유죄 증거로 적극 활용하면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선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과로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판결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성을 검증할 명확한 방법이 없고 휴대전화 전원이나 위치 기록을 끌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면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방부와 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쯤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역사와 전통을 끊는 획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관학교 생도보다 지원 인력이 더 많은 비효율성의 개선, 최근 전쟁 양상의 급변, 전시작전권 회복 이후 주도적인 연합지휘 역량의 필요성 등입니다. 미래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정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 골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군 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저학년은 통합 사관학교, 고학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2+2 학제가 아니라 4년 내내 국군 사관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전담하는 학제입니다. 저학년은 미래전 대비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공통 교양 중심의 교육을, 고학년은 각 군별 학부에서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이 현역 장교이고 민간 교수는 24%에 불과한 사관학교 교수진의 구성도 국립대학 교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민간 교수진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사관학교들은 서울 노원구 육사의 경우 국군 사관학교 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대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충북 청주의 공사, 경남 진해의 해사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전환합니다. 국군 사관학교 출범 시기, 생도 선발 규모 등 세부 계획은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 확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시설 투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개혁할 수 있음에도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SBS 노유진, 배여운, 정다은, SBS ANT 설민환, 최혜영, 김종태 기자가 산불 카르텔 연속 보도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하는 2분기 기획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유령 산림법인들의 불법 자격증 대여 실태와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집중 추적해 산림사업 전반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드러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헌절 연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은 장맛비가 이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체전선 뒤편으로 또 다른 구름대가 보이시죠? 이 비구름대는 주말 무렵에 우리나라로 바짝 다가서가면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모레와 글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먼저 내일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과 경북에 최고 60mm가 예상되고 경기 남서부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중부에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 중남부에 150 이상, 서울 등 그밖의 중부에 최고 150mm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예상돼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32도,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영남 지방은 내일부터는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